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의가 좀처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이한데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이 뭔가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 하기도 전에 결론을 다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 답안지를 써놓고 하려고 한다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수회담 뭔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이 난항입니다.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각의 주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수회담 하기도 전에 실무회담이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헌.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함께 보시죠. 연 끊고 산 가족 이제 상속 못 받는다. 이른바 불효자는 유산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헌재가 유류분 제도 논란이 많았죠. 일명 이 구하라법과 관련이 있었던 내용인데 47년 만에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와 연 끊고 산 자식이 부모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유산을 상속했던 것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잘하십시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성장, 한국 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1분기 1.3% 깜짝 성장, 정부도 시장도 놀랐다. 한국 경제 소제목 보면 정부 기여 0%다. 민간이 주도했다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노. 한국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길래? 함께 보시죠. 아기 콩팥 검사는 어떡하나.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 환자들의 분노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첫날인데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사직이냐. 비정상 절차다. 사직이 집단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빅5 대형 병원 등은 아직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겨우 의사 만난 환자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환자들 마음까지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빈손.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협치하자 일주일째 날 못 잡은 영수회담, 날만 못 잡은 게 아니라 안건을 두고도 이견차가 큽니다. 용산, 야당, 2차 실무회동 남 탓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이 위력과시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에선 회담에서 사진만 찍으려 하냐라고 양쪽 볼멘 소리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대통령실에서는 모처럼 만에 영수회담인데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진만 찍으러 만나는 만남은 거부한다라는 느낌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수회담과 관련될 때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선거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최고위원님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돌직구쇼 나왔습니다. 선거하느라 살도 많이 빠지고. 네. 네. 친정이 좋네요. 친정이 좋죠. 잘 오셨습니다. 자, 돌직구의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형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오랜 당직자부터 출신 국회의원 명대변인 김유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는데
야당에서는 의제부터 다 합의하고 가자라고 꼼꼼히 첫 술에 배는 좀 불러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결말에 결과지 답안까지 다 쓰고 나서 만나는 게 무슨 영수회담이냐 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는 민생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접점 찾지 못하고 내탁 공방. 양쪽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이야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검 등등등 의제를 합의하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첫 영수회담인데 일단 좀 만나자면 안 되냐라는 기류입니다. 영수회담, 실무회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제는 차상병 특검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리자라는 겁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달라라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떡하냐. 정하고 싶으면 두 분이 만났을 때 하시라. 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29일 1일 중 오찬 형식을 검토 중에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실무 협상 일단 난항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안건 도장 찍고 가자라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자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만약 선거 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인 영수회담만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거대 의석을 갖게 된 야당이 됐고요. 네. 지금 상태로서는 대통령실과 만나서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만나니만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당초 영수회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만나서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협치의 영수회담이 돼야 되는데 협치의 영수회담이 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났냐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외려 지금은 대통령실이 제안하고 있는 여야 간의 이런 회동, 영수회담을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머릿속에서 협치는 잊어라. 네.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쉬워서 만나냐. 이런 굉장히 강성 기류, 강경 기류 등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제1야당 대표지만 본인 스스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르고자 한다면 네네. 여기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조건 없이 만나고 정말 국민의 삶에 관련된 의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의제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의대 중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 예.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좋지 않는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오네?
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에 집착하면서 결국 대통령실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반대하는 안건을 힘으로 물어붙이는 게 일종의 정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다가 영수회담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불리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국민들이 가장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4월 19일 날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을 때 정말 이 갈등의 연속인 정치권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이제야 물꼬가 트이나 보다. 총선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1차, 2차 실무회담도 지금 사실 이렇다 뚜렷하게 지금 나오는 게 없고 3차는 날짜도 아직 못 정했다고 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는 국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나서 막 다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대통령은 뭐 그냥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장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지간한 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첫째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냥 의제에 올리냐 마냐니까 그냥 까짓거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시라. 그렇죠. 어지간한 건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전향적인 태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의제를 일정 부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래도 마냥 뭐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제를 좀 좁혀서 이 정도 얘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선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의제에 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다. 그 의제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2시간, 3시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의제를 조금 거칠게라도 예. 만들어 놓고 답을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확답을 기다리면 영수회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도 이 답을 당장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답을 어떻게 마냥 그냥 이렇게 확답을 주세요라고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정도 얘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도 꼭 이거는 수용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몇 개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끝날 건가요? 정례화 시키는 거.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만남이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의 말씀 속에 무언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공백 문제를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제안. 그리고 양쪽 모두 다 한 걸음씩 물러나서 조금은 포용적인 자세를 두 번 만나는 건 어떻겠냐라는 김유정 의원의 제안. 돌직구쇼 속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의제 설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삽바 싸움 같은 건 민주당 내부에 최근 있는 어떤 강성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정성호 의원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잼잼 기사단과 잼잼 자원봉사단,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명인의 마을에서요. 추미애 추대 문자 보내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경한 태도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선명한 태도가 장점이다 라며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감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면서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분위기,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모처럼 박지원 당선인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한테 법 정신이 국회의장의 관례가 중립성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지. 아니야.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이렇게 쏠려갖고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경선이 5월 3일 날 되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우리 당선자 대회도 안 해봤어요. 지금 원내대표 나온 사람이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연찬에도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집권을 위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바른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박지원 당선인이 모처럼 이 선배,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나는 민주당 출신이야. 민주당 입장만 대변할 거야. 라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당에서 쓴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르지 않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국민의힘 권리당원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총투표를 해서 국회의장 뽑자. 이런 말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분위기 자체는 민주당 몫이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장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올 만해요. 그런 부분을 이미 추미애 의원이 감지한 거예요. 예. 강성 지지자들을 추동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뭐 내가 탈당하더라도 민주당 편 들 거야. 중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누가 뒷받들고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이 강력하게 뒷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당하게. 음. 이제 그런 구도로 그 하국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이재명 대표는 마지못해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오히려 뭐 소위 재명인의 마을에서조차도 정성호 의원에게까지도 예.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몫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언감생심 국회의장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그 이 판국 같으면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5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14대부터 해서 18, 19, 20 그다음에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시는데 차라리 정치력이나 투쟁력이나 예. 중립성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뭐랄까 연배나 경륜 차라리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네.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추미애 당선인보단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 일갈한 박지원 당선인이 더 낫다.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궁금한 게 이 김관삼 변호사님. 추미애 당선인이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 출신의 선배 국회의장들도 비판했어요. 다 된 밥에 콧바트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박병석 의장. 뭐 국회의장이라고 포금재면 안 된다? 혹시 그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김진표 의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마땅히 나서서 박지원 의원 말고는 아니 아무리 저 추미애 당선인이지만 그렇게 선배 민주당 국회의장들을 모욕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성의 전통을 모욕하지 마라. 쓴소리하는 분위기는 딱히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비유에 맞는 그런 걸 해야지 뭔가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지위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과 좀만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온리 민주당이 아니고 온리 이재명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반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지금 박병석 의장이랄지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회를 뭐 그래도 잘 이끌었다고 보는데 예. 민주당이 엄청난 다수를 가지고 지난 21대 국회 때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 못 시킨 적 있습니까?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실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법률이 시행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중립적 견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막 폄하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지금 구도가 정성호냐 조정식이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뭐 약간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그리고 원래 이상적인 것은요. 국회의원 300명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되는 게 맞죠.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징이 다수당의 다선 의원 선거에서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항상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민주당 국회의장이 아니고 마치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요. 또 그런 사람이 또 국회의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형적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이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 뒤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무리 민주당이 친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과연 국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마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최재성 전 수석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내대표도 친명 박찬대 의원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DJ 못했던 일이 이 대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DJ 총재 시절에도 원내 총무, DJ 대통령, 총재가 원치 않는 분이 된 경우도 있었다. 완벽한 1인 지도 체제, 독주 체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회담 의제가 녹록치 않은데 제쳐두고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제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거죠. 김유정 의원 조언을 생방송으로 이 대표가 들은 건지 지금 김유정 전 의원이 하라는 대로 입장이 지금 고스란히 또 나왔거든요. 복잡한 내용 미리 정리되면 좋았을 텐데 쉽지는 않다. 신속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민생 현장에 참혹한 현실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조 대표가 영수회담 하기 전에 범야권 연석 예의를 하든가 나를 좀 만나고 가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의 대변인도 거절한 바 있는데 조 대표 쪽이 섭섭하고 서운하다라고까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장면 보시죠. 오늘 조국 대표랑 만찬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혹시 그 어기로 가시는 건가요? 교섭단체 요건 이런 거 좀 낮추는 요구 나오면 좀 어떻게 대답하실 생각이실까요? 범야권 연석회의 관련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조국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어떤 이유로 먼저 연락을 하셨을까요? 아니 뭐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뭐 관계 설정 같은 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실 계획이실까요? 글쎄 뭐 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군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공동법안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하다. 이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례적인 입장까지 공당이 밝혔는데 그러자 이 대표가 이 조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요. 이 원내대표 친윤 인사 설 때문에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의 이 당대표 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나 대표 본인 입장 들어보시죠. 나 전 대표의 본인 입장입니다.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 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그냥 제가 웃을게요. 뭐 일각에서 그런 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나이 연대 설인데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전혀 아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일단은 양쪽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이게 친윤 인사로 당 지도부가 내세우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부정적 여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전직 당 지도부잖아요. 예. 이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대해서 최근 보도가 많은데. 차기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 다음 있는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당대회 룰부터 실질적인 비대위 역할까지 모든 일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아마 기존에 있는 흔히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좀 정리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에 드러나 있는 민심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게 4년 전 총선이 나왔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백드롭에 걸려져 있던 문구였거든요. 그때의 변화보다 더 파격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여론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굉장히 좀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이 당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총선 이후 드러난 민심의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을 보면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에 나가서 선거를 치렀을 때 아마 역대 이렇게 어려운 선거는 본인도 처음 경험해봤을 정도로 준엄한 민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된든 당대표가 된든 임기가 주어져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께서 그대로 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부에 있는 내적 동력보다는 밖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윤 인사가 지금 굳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론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대위가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 비대위가 한 두세 달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의 선뜻 중진들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 2달, 3달에서 전당대회에 넘어가는 비대위를 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역량 있고 유능한 분 어느 누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겠습니까?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권을 주고 이 전권이라는 건 혁신의 전권을 주고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점쳐야 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일으키기 위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4년 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띄우면서 당신은 상임위원장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겠다. 심지어 국회 부의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이것도 내려놨습니다. 그 국회 부의장 몫을 가져갈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가 있는 정진석 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내려놓고 4.7 보궐선거 승리까지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혁신 변화를 끌어내고 난 다음 4.7 보궐선거 승리하고 나니 그제서야 뒤늦게 국회 부의장 자리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천막당사까지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절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게 된다면 하루 이틀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 의석 갖고 겨우겨우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년 뒤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2년 뒤 지선에서 패배하면 그 위에 있는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연이어서 희망이 없다는 걸 모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선 이후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있는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 안이한 마음들을 좀 접어놓고 나의 모든 희생으로 이 당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당우사, 선민우사의 정신을 모든 당선인들이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 당 안팎에 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두세 살짜리 관리형 비대위에 누가 오겠냐라는 김병민의 돌직구였습니다. 마침 이 선거 이후 여당에서 반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과 없는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뭐
굉장히 뭐 날카롭고 역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2조 심판이 먹히지 않았다. 김종혁 낙선인 같은 경우는 2조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대통령실에 대한 뭐 강한 비판 발언도 역 없이 나왔어요. 네. 뭐 국민의힘이 마음만 급했지 과학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은 어렵사리 부산 같은 지역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후보가 거의 당락을 이룰 정도의 동진 정책에 성공하는 거 보면, 심지어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독자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충청 이하 서진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예컨대 우리 박지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같이 붙은 분의 그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 정책 토론회, 호남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자질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도 키워내지 못하고 준비 못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면 사실 만치지탄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은 총선 전에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거나, 좀 더 말하자면 FGI를 통해서 뭐 조금 더 어떤 그 당의 의제들,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놓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다? 그런 반응 자체가 더 국민의힘의 문제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줄 옆에 지켜보면서 다 그렇게 져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졌다. 이건 정말 그 매우 수동화되어 있는 당의 조직 문화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혁신 비대위든 뭐 자기 당대표가 하든 이런 그 위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뭐 사실 감나무론에 의존하는, 혹은 영남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민주당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계속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 아마 23대 국회 이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야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뭐 새로운 주장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수사 검사 등을 피고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이유는 또 뭘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술판 몰카 성에 안 찼을까요? 피고인이 검사를 고발하는 굉장히 기이한 일까지 나왔습니다. 왜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법조계에서 나오냐면, 본인이 주장하는 이 술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검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검사를 고발한 이유 함께 보시죠. 자,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검사,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장, 쌍방울 임직원들이 지난해 5, 6월께 김성태 요청으로 주류와 안주를 전달했다. 지금 똑같은 술판 얘기죠. 검사는 주류의 반입을 묵인했다라며 또 회유 얘기는 없어요. 주류 반입이 국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음주 회유, 김성태는 정작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 이화영의 주장은 음주를 하면서 본인에게 검사와 같이 회유한 게 김성태였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주장을 했는데, 고발을 하는 대상에는 정작 김성태는 빠져 있습니다. 자, 수원지검 출신 검사가 있습니다. 김광삼 김검사, 김정 검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을 한 게 뭡니까? 그 고발 명의가 형집행법 위반. 이게 뭐예요? 형집행법 위반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형집행은 어디서 해요? 교도소 아니면 구치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교정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정시설에는 주류랄지 아니면 무기랄지
이런 걸 반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발장 내용은 교정시설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류 안주인데 뭐 안주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메인은 주류를 반입했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뭐 법적으로 고발한 게 뭐 위법한 뭐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전관을 검사가 소개시켜줬다거나 아니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류 반입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주류를 교정시설로 반입했다 이거예요. 형집행법 위반? 그렇죠. 아, 이 주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예. 형집행법 위반입니까? 근데 이제 고발장 자체로도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고발장 읽어보니까 조사하고 말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각하를 해버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발장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발장 자체로. 그런 경우를 각하라고 하는데. 아니 고발장 자체가 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고발장 내용에 전에는 뭐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뭐라고 해요? 5월 중이나 6월 중에. 그러니까 일시가 특정이 안 됐죠. 7월은 또 쏙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5월과 6월 불상일자.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상은 특정하지 않았다의 불상. 그렇죠. 어느 날, 어느 날. 곧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네.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어느 날. 그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뭐 창고였다가 진술 조사 녹화실. 영상 녹화실이었다가 검사실이었다가 검사 휴게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불상지에서 여기서의 불상은 특정하지 않은 장소.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상 불상을 많이 써요. 예. 특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특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 했다는 거야? 주류 반입을.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교정시설로 반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교정시설은 그야말로 구금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치소, 교도소 아닙니까?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검사실도 일종의 교정시설을 볼 수 있다. 수원지검 청사를 교정시설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검사실을 주리반입했다고 봐요. 예. 그럼 교정시설 아니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검사실도 교정시설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막 끼워 맞추기로 고발장을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법리상 검찰 건물은 교정시설이 아니다. 교정시설 아니죠. 그렇죠. 교정시설 아닌데. 왜냐면 거기서 뭐 교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억지로 검사실은 교정시설이다니까요? 그러면서 우기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네네. 이제 한편을 보면 저 변호사가 고발장을 한번 써봤는지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발할 때는 법을 잘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형집행법에 교정시설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네. 일단 고발장을 내놓고 보니까 교정시설이 아니니까 검사실이 교정시설을 우기는 거고 만에 하나 본인이 정말로 검사실이 교정시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대로 그대로 이걸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검토할 거예요. 이건 뭐 이제까지 주장한 것 중에서 이제 헛발질 중에서 가장 베스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런 그 발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100% 사실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지금 검찰을 형집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 청사도 교정시설로 지금 본 거고 주류 반입에 대한 것만 지금 문제 삼은 거고 정작 김성태는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뭔가 좀 입장을 궁금한데 김종호 의원님.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네. 그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매우 정교하게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만 좀 사실로 볼까요, 그러면? 진행 상황을 좀 반영하면 한 20 많이 줄었네요? 모르죠. 대표님 속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네, 그 김종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거의 한 제로일 가능성이 높다. 제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하고 이 지금 고발장 내용은 또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어, 술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회유를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진술이었는데 네. 회유 얘기 뭐 이런 얘기 쑥 빠졌고 술도 마셨다 안 마셨다 입장이 다 변호사하고 또 다른 얘기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럼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김성태 회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술 먹고 나를 회유했고 나도 술을 마셨다 나중에는 안 마셨다.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은 또 고발장에 쑥 빠졌어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또 7월도 빠지고 5, 6월 경에 우리가 또 5월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5월 등장했어요. 예, 5, 6월 경에 주류를 반입한 검찰, 그걸 허용한 검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국기문란 아니야?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100% 술을 마셨고 김성태가 나를 회유했다라는 얘기를 초지일관 얘기를 했으면 좀 신뢰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면서 고발장 내용에서조차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김성태 회장은 빠졌고 심지어 그래놓고 나 이거 진짜 사실이니까 무고죄로 뭐 날 걸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걸 수밖에 없다. 상대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쯤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아닌 건 아닌겨. 네, 당에서도 이 말이 좀 계속 바뀌는 거 신뢰할 수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뭐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립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화영 부지사만 믿고 이렇게 가다가 낭패 볼 경우에 누구를 또 탓하겠습니까?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유정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 대표도 한 20%만 사실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김유정 전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0%다. 정리하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개인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법리적인 질문 좀 잠깐 짤막하게 드리면 네. 지금 이 주류관리법, 형집행법상 연어 안주가 들어간 건 괜찮아요? 그 형집행법에서 위반 아니에요? 연어나 이 회덮밥이 들어간 건 괜찮습니까? 교정시설에? 제가 확인해봤는데 예. 연어 회덮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주류 반입은 안 된다는 있는데 그렇죠. 음식물 안주는 괜찮다. 음식물 반입도 없고요. 내가 조문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게 주류와 관련된 거라서 예. 주류는 해당이 되는데 그냥 안주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란 자체는 이제 술 먹고 그러면 그 일반 음식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담배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예. 뭐 안주는 들어 있지 않아요. 특히 연어와 회덮밥은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연어 회덮밥을 넣지 않는 이유가 네. 그 연어 회덮밥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뺐는데 그럼 빼려고 하면 이미 지금 검토를 조금 더 해서 그렇군요. 교정시설 아닌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주류 이런 것들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류까지만 검토하고 뒤에 교정시설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조문 중에 뒷부분에 있는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입장을 지금 냈는데 자,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가 됐으니 사건에서 손 떼라. 큰 그림. 왜 고발을 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 질문 드리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가 됐으니 사건에서 손 떼라. 뭐 하자는 이대로 보면 수원지검 검찰은 술판을 벌여서 회유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 악마와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헤드라인 제목만 보고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이고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이 모여서 검찰이 술도 제공을 하고 회유했던 정황들 진짜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고 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형집행법 위반으로 봤을 때 검찰의 조사실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검찰의 조사실이 해당이 안 돼서 각하 처리가 되고 나면 조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하 처리가 되고 나면 검찰의 조사실은 이 형집행법 위반에 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저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그 안에서 술을 줬다니까 이런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 조사실에서 술을 제공하고 회유했다고 했던 내용들은 다 회피하고 이걸 각하 처리해서 검찰이 끝내버렸다 이런 방식의 프레임을 또 씌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시종에 일관성 있는 진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진실이었다면 지난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얘기를 왜 안 꺼냈겠습니까? 네. 이토록 심대하고 중대한 얘기들을.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이런 정치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여론 조선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일에 190석에 달하게 되는 범야권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결국 검찰이 문제다. 예.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동력의 힘을 얻고자 하는 여론 조성 행위가 아닌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자, 술판을 벌이면서 회유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더니 술판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를 반입했다라며 고발을 하고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뭔가 싶은데 이 뭘까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어떤 조사,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정당성에 훼손을 주기 위한 정략적 공격이다. 이게 훼손이 될까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묻지마식 투척식. 저 검사들이 술 한 병 정도는 언젠가 먹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수원지검 자체를 어떤 뭐 피해자로 공격해가는 여론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이화영 측이 합리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예. 그러니까 무차별 투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던지기다. 뭐 무고죄도 걸리더라도 뭐 나는 어차피 이미 받아놓은 형벌이 10몇 년인데 구형도 12년인데 뭐 15년 하냐 뭐 20년 받으나 결과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이재명 대표 안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자칫 잘못해서 나의 소위 속마음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 스스로에 대한 나의 속죄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지검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면 술판 주장을 벌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반입으로 수원지검은 검사를 고발하고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 당신들 손 떼라는 이 주장. 아까 이 고발장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자 됐으니 손 떼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나온 입장인데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온 입장과 비교해 보면 고발장을 왜 작성해서 고발했을까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 왜 이제까지 전혀 맞지도 않은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근거 없이 저렇게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 손 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볼까요? 수원지검 이 사건을 수사해서 손을 떼라는 얘기는 이화영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이화영은 이미 수사 끝났어요. 기소가 돼서 선고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지검 손 떼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손대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듣고 보니 수원지검은 이미 손을 뗐는데 수원지검은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손을 떼라는 얘기는 뭐예요? 추후에 있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에다 목적을 듣고 목표가 뭐였구나. 왜 그동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저렇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분탕질이 가깝다고 보는데 개인 견해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 답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목적이 지금 딱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정상적으로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왜 고발장을 밀어 넣었을까? 손 떼라고 하려고 피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피고발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손 떼라. 이제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까지 행위가 1년을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보통 고발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과정에서 뭔가 혐의점이 나오고 나서야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피의자로서 손 떼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고발장 접수하고 손 떼라!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은 그거죠. 피고발인 됐으니까 이해관계 상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 떼라 이 말인데 그건 이제 미리 정해놓은 길을 지금 만들어서 가는데 이게 길 자체가 이제 너무 엉성하고 듬성듬성하죠. 결과적으로 뭐 이제 다 속셈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왜 저렇게 해왔는지가 뭐 이제 뭐 답이 나왔어요.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정치 공세를 연일 벌여왔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수원지검 술판 벌였다. 규탄한다라는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쯤 됐으면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앞서 개인적인 의견 주셨어요. 손 떼라 민주당이. 거짓으로 보인다라는 소신 발언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장이잖아요. 그런데 손 뗄 생각 없어 보입니다. 이 검찰과 이화영 중 누굴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에서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 검찰이라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화영 중 한쪽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나는 검찰이 거짓말한다고 의심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이다. 오호. 상당히 논리적? 인가 안 논리적인가? 김용주 의원님. 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3단 논법이잖아요. 검찰과 이화영 중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 결론이 나왔어요. 3단 논법인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네. 대단한 논리네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검찰, 일본 검찰보다 한국 검찰이 더 신뢰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일본 검찰을 믿을래, 한국 검찰을 믿을래? 얘기하기에 따라 달라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그거는 아마 뭐 아직까지 논술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논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토론을 시켜볼 만한 허점이 많은 얘기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소위 권위체라고 하는 검찰 전체를 모독했다고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 또한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검찰에 대하여 불신을 행한다. 사실은 똑같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저렇게 하는데 국회의원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똑같은 일이 되돌아옵니다. 저런 민주당을 믿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아직도 믿습니까? 예.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대표가 했죠. 그런 이 대표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재명을 믿습니까? 윤석열을 믿습니까? 저는 도저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궤변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술판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됩니다. 아,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잖아요. 술판이 있는지도 측정하지 않으면서 술판했으니 안 되니까 술 한 병 정도는 어디서 집어넣겠지. 만약 이 사건을 수사하면요. 누가 잡혀 들어가겠습니까? 검찰이 아니에요. 수원지검 앞에 통과하는 그 경비원이 잡혀 들어갑니다. 왜 소주 들어가는 걸 못 막았냐고. 그게 결과예요. 그걸 모릅니까? 알면서 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이 일을 하라고 22대 국회의원들 그렇게 국민들이 민주당 그렇게 많이 뽑아줬습니까? 아직까지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당선인들을 데리고 저렇게 하는 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이 일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이 다수당을 찍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은요. 검찰총장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 조치하지 않으면서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등의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이 허위 주장이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 검찰총장 비판하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 또 보여지는데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내지는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민주당을 향해 애정어린 조언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민영배 의원처럼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나는 의심한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이원석 총장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덮고 있다 등의 주장만 하는 걸까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는 왜 누구 하나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건가요? 다 저희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선거에서 졌거든요. 선거를 전후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진 건 국민의 민심을 받들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선거의 패배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의 민심을 오독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음이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 탈피로 교묘하게 프레임들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적정한 지점에 나왔던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일관성 있는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검찰이 온전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술판을 벌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회유까지 해가면서 정치적 정적을 올가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주장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주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이 사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고 과거 이미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거짓 주장들이 다 난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프레임과 또 그 안에 있는 거짓 주장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잔상들이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까지도 힘이 실리게 되는 과정들이 정말 통탄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왜 민주당에서 저런 주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진짜 검찰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독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읍소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이러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들을 빨리 좀 더 키워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졌기 때문이다라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 전 지도부의 자성적 발언도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조간신문들의 사설은 자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져서 몇몇 사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사설.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이 대표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대표 이화영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도 검찰이 말을 바꾼다고 동문서답. 마치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모습이 연상된다. 국회를 장악한 당대표의 동문서답은 답변 기술이 될 수 없다. 국민일보. 요상한 피고인의 요란한 재판. 재판을 산으로 끌고 가려는 각종 기술이 동원된다. 목적이 피고인이 아닌 기소도 안 된 보스를 보호하는 데 있는 듯. 법정 밖 재판을 흔드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얘기까지 일부 언론 사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변호사 부지사 측은 무고죄를 감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혐의자인 수원지검 더 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이화영 거짓말 확신이 있다면 무고 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라. 이화영 본인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할 게 쌓여있는 듯해 저것까지 수사해야 됩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저 수사 가치가 있을까요? 무고로 고소해서 저것까지 수사하라는데. 아니 저 지금 본인의 어떤 주장이 때문에 이게 허위 고소를 할지라도 사실 이제 무고를 또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어느 순간에 뭐 주리반입을 할지 아니면 나는 뭐 검사실을 교정시설로 해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빠져나갈 것이 있을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제 목적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 대장동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희생양은 이화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화영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측면을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뇌물죄도 있고 정치안법 위반이 있어요. 그거 자체는 이화영 씨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처벌을 받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걸 다 뒤집었으면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뒤집어 쓰겠다. 그러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 자체는 이화영을 위한 재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화영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내가 계속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나는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아마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충고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재판 자체는 정당하게 변론을 하면서 정당한 증거와 정당한 법리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재판 자체가 왜곡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당 입장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와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00% 사실,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도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오는 6월 7일 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 신뢰를 훼손시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선 승리를 면죄부 삼아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서 선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유류분 제도, 유언 등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장남의 유산 독식을 막으려 도입됐다고 합니다. 법정 상속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어제 헌재가 47년 만에 위헌 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그만큼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불효자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불효자죠.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불효자한테는 단돈 1원 한 푼 줘서 안 된다.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연을 끊고 살다가 불효자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유산을 받으려고
그때 쓱 나타나서 나한테도 유상 상속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그 불효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는 네. 이런 불합리한 것들. 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인 나에게도 어떤 이 자녀의 어떤 재산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들. 네.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 뭐 우리 구하라 씨 경우에 그런 일도 있고 아마 우리가 잘은 몰라서 그렇지 적지 않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변의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가능하다 하니까 정말 인간 이하의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사회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왔던 그 전통적인 유교적 효사상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늦었습니다만 47년 만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뭐 77년도에 우리가 모든 유산을 다 장자한테만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딱 이번에는 명확하게 그야말로 어떤 뭐 이것 때문에 효도를 하고 그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부모님에게 잘하고 또 실제로 양심을 가지고 재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꼭 장남에게만, 그건 아니죠. 장녀에게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누그러졌는데 오히려 부모님 뭐 팽개쳐 놓다가 살아생전 돌아가시니까 유산 달라고 이런 분쟁들이 사실 좀 많았잖아요. 사회 트렌드상. 물론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지간끼리도 우애 좋은 그런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서 뭔가 이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니냐.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말까지 이거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법 개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효녀, 불효자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소위 폐륜 부모 이런 경우에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법 개정 안에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누가 불효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또 그 자체를 가지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유류분제도 관련한 것들이 과거 대가족 시대 농업 중심의 사회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 법이었기 때문에 법조항이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법상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계류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공문을 샀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말 기점으로 해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탄력받나라는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을 했죠. 그런데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하라 씨의 친오빠에게 뒤늦게 나타나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유산의 40%를 수령했다는 거죠. 20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40%의 유산을 수령해 간 것. 이게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당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이렇게 안타까워했었죠. 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 때 무렵 가출하여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이 일었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헌재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한 만큼 이 같은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유류분이라는 게 자신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있는데 그 이제 누락이 된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의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유류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생전에 징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막 부양하고 효도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많이 줘요. 예. 근데 나중에 부모에게 폐륜제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 증여에 자기가 상속받을 거에 2분의 1을 가져가요, 또.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맞지 않는 거고, 원래 우리나라가 전에 장난 상속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인 경우랄지 아니면 뭐 자녀들, 다른 자녀들은 소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분 제도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소가족으로 변했어요. 근데 유리분을 지금 법조문은 형제자매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가족일 때는 형제자매 같이 살았으면 모르는데, 이미 형제자매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고, 재산을 피상속자가 재산을 형사한테 기여한 게 전혀 없는데 왜 이 사람한테 재산을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효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일단 유리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나머지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우리 구하라 뭐 사망과 관련 상속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학대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상속분을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효도를 하고 뭔가 봉양을 하고 아버님, 어머니가 아플 때 자기가 치료비 다 됐단 말이에요. 1억 이상 됐는데 내가 좀 상속재산을 많이 갖다고 해서 이걸 폐륜적인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이번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법을 고치면 부양 의무를 안 했다랄지,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했다랄지, 아니면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했다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분이나 이제 상속에서 배제하는 그렇군요. 그러한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정이 돼야 합니다. 네.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잘 효도한 효자 효녀들한테는 징여세 말고 상속세 좀 절감해주는 그런 효자 효녀 우대법, 이런 것들도 좀 상징적으로 한 번 더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앞세워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라고 하이브 측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희진 대표가 만든 뉴진스가 소속된 그 회사는 하이브의 밑에 있는 독립 레이블입니다. 자, 일단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보시죠. 제 개인적인 무슨 카톡까지 막 다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었고, 경영권 찬탈, 이 포커스에 맞춰서 저를 때리는데 경영권 찬탈? 근데 저 되게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희대의 총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빨 만큼 빨아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말 잘 안 듣지,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엄마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랑 꼭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냥 하이브 애들을 놓고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돈을 원했으면요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해요. 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번다니까요, 최소. 근데 내가 미쳤다고 왜 내부 고발을 해? 그냥 제 성격이 이렇게 맞아요. 싫은 게 보이면은 나 그냥 다 얘기해야 돼. 자, 지금 들으신 건 이 민희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BTS 등을 만든 국내의 뭐 최대 기획사죠. 하이브의 이 방시혁 의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에서 산하 레이블을 만듭니다. 어두워. 그게 바로 민희진 대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협력적이었죠. 그래서 그 산하 레이블에서 엄청난 아이돌을 탄생시키는데 바로 그게 뉴진스입니다. 뉴진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이브의 입장은 뉴진스가 잘 나가니까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이 뉴진스의 관계를 끊어서 뉴진스를 앞세워서 경영권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 민희진 대표는 내가 뭐하러 그러냐, 난 그런 거 없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탈취 진실 공방입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진실 공방. 어두워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했어요.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했고 조금 전 고발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나와 있습니다. 어두워 경영진 카톡 대화를 공개했는데 그 카톡 내용 등이 상당히 민희진 대표가 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듯한 정황까지도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1945 프로젝트, 하이브의 죄악 등등 경영권 탈취 계획 문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뉴진스가 소속돼 있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경영권 찬탈 계획도 실행한 적도 없다.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이다 라며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비속어를 쓰면서 굉장히 격앙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푸념일 뿐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좀 보죠. 하이브에서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작 하이브에서 민희진 씨를 대표까지 시켜주면서 어도어를 지원하면서 뉴진스가 탄생한 건데 그 뒤로 이 어도어 경영진이 카톡을 나눴다라며 카톡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풋옵션을 행사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진행하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자 뭐 등등의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하이브의 감찰 결과를 보니까 저 대화를 나눈 주체 중에 한 명이 민희진 대표다. 나는 이게 증거다라고 지금 증거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어도어 대표의 어떤 격앙된 반박 기자회견도 봤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김광삼 변호사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잘못했고 안 했고 그러신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팩트에 관해서 서로 완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하이브라는 엄청난 회사, 이 회사 자체는 우리가 BTS로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일으킨 게 이제 방시혁 대표단 말이에요. 하이브 밑에 여러 레이블이 있어요. 근데 레이블인데 지금 뉴진스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네. 또 뉴진스 멤버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아까 그 민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민 대표가 뉴진스를 성장시켜서 엄청나게 역할을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 친엄마는 아니고 뉴진스를 탄생시킨 어떤 이게 엄마 역할을 좀 엄마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다 대주고 광고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 민 대표가 이걸 회사를 갖다가 껍데기로 만들어서 나간 다음에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먹으려고 한다. 네. 그런 어떤 계획설지 그런 걸 이제 다 문건에 입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또 민 대표는 또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는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이제 어느 말을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민 대표가 그 지인이 본인이 알고 있다는 지인 무속기로 나온 카톡 내용을 보면 BTS가 뭐 군대를 가냐 안 가냐, BTS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잘못돼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건 좀 잠시 후에 또 한번 따져보고요.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가 팩트인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왜 민희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자회견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비속어를 많이 쓰고 약간 뭐 쌍욕에 가까운 그런 것을 막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자기 진위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진실에 관한 게임이고 누가 정말 사실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말이 다 진실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막 개자 넣고 뭐 쌍시우자 넣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실 듣는 입장에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사진을 조금 지금 찍지 않을게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에요. 부 대표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카톡 내용도 나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무슨 사우디 국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노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냥. 뭐 그거를 갑자기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이게 죄송한데 원래 제 성격이 좀 이래요. 그냥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온갖 막 카톡을 막 야비하게 막 다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대1로 이거 응답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얼마나 야비해요. 저 기자회견 한다니까 바로 전에 무당 막 풀잖아.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 니네 잘 됐다.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다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꼭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진실공방이 항상 격해지고 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 민희진 대표가 이른바 주술 경영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입 가경입니다.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인사, 채용 등 주요 회사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했다. BTS 군대 보내기 위해 무속행위 의뢰한 정황도 발견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희진 대표는요. 굿해서 군대 안 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술할 것이다. 제 지인인데 그저 무속인이었을 뿐. 무속인은 지인으로 두면 안 되냐. BTS 군대 관련 문의는 뉴진스 홍보 포인트 잡으러 한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BTS 군 보내로 주술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논란인데 이겁니다. BTS 군대 갈까 안 갈까? 무속인은 가겠다. 방탄 군대 가는 게 나한테 더 나을 것 같아 보내라. 보내려고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걔들이 없는 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 라는 굉장히 좀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민희진 대표는 그냥 사적 대화다라고 좀 또 해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눈살 찌푸리는 공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패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젊은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뉴진스 진짜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여서 지금 이 기획사 간의 공방 아래 뉴진스가 피해보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팬들이 그렇군요. 많다는 점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민희진 씨가 궁금해서 좀 저도 어저께 공부를 해봤거든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SM의 등기사로 올라서게 됐던 배경들 처음에 입사해서 이 연예인들의 비주얼, 아이돌의 비주얼을 담당하면서부터 실제 그 기획 능력을 인정받게 된 건데 업계에서는 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으뜸이었던 아이돌이 소녀시대였는데 네. 그 소녀시대의 초창기 비주얼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입지전적으로 커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뉴진스를 여기까지 키워온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하이브 내에서의 나름대로의 갈등 구도가 굉장히 컸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이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다 보고 있는 생방 과정 속에서 저런 굉장히 비속어를 써가면서 격앙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저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뉴스를 다 민희진 씨와 하이브가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연예인들과 이 아이돌의 비주얼 전체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담당할지를 생각하고 기획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겠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하이브랑 거의 끝까지 가겠다는 상태로서 저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보이는 안 좋은 모든 이슈들이 어제 연예인 기획사에서 다 터져나온 것 같아서 특히 저 무속 논란도 그렇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씁쓸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역대로 가장 훌륭했던 이 저널리즘 작은 모두 다 국민들의 제보 한 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취재가 시작되다라는 야심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A가 국민들 옆으로, 여러분 옆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